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학벌 콤플렉스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웃기지만 전 제 주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소위 말해 명문대라고 하는 학교를 졸업해서 이 학벌 콤플렉스라는 걸 한 번도 느껴오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 중 한 명이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세상엔 생각보다 다양한 종류의 열등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저희 시어머니 덕분에 알게 됐네요. 학벌 가지고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 학벌로 밟아주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배운 사람 흉내 내고 싶었으면 배운 사람 흉내만 내시지 못 배운 사람이 배운 사람 흉내 내려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피해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시어머니의 우스운 연극이 어떻게 막을 내렸는지 지금부터 한번 들려드릴게요. 남편과 전 아주 평범하게 만난 사이입니다. 둘 다 좋은 대학 나왔고 자연스럽게 좋은 회사 다녔고 뭐 급에 맞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아니었지만 주변에 사귀고 어울리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로 채워지게 되었으니까요. 회사 선배가 학벌도 괜찮고 조건도 꽤 괜찮은 남자가 있는데 소개받을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마침 그때 만나고 있던 사람이 없기도 했고 그땐 어디 나가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남자친구 있냐? 아직 없냐? 결혼 안 할 거냐? 같은 무리한 질문을 서스럼 없이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기도 했고요. 그렇게 소개를 받고 보니 연애할 사람, 결혼할 사람 따로 있다는 말이 무슨 소린지 알겠더라고요. 결혼을 하기에 모든 조건이 정말 다 완벽한 사람이었거든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우리 엄마 앞에서 대학 얘기나 학벌 얘기만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어. 엄마가 그 부분에 좀 민감하신 게 있어서. 왜? 혹시 어머님 대학 안 나오셨어? 대놓고 학벌 자랑할 일이 뭐가 있다고?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의 학벌 콤플렉스에 대한 힌트는 남편이 엄청나게 제공을 했었네요. 전 그게 별거 아닐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을 뿐이고요.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대학 얘기, 학벌 얘기 이런 것들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요. 어머님 나이 또래면 대학 자체를 아예 안 나오신 분들도 많으니까 처음엔 그런가 했었는데 또 그건 아니랍니다. 대학은 나오셨다고요. 저희 시어머니가 동네에서 꽤나 큰 마트를 하고 계세요. 처음엔 홀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해서 좀 걱정을 하기도 했었는데 마트 이름 듣는 순간 입을 꾹 다물게 되잖아요. 경제적인 자립 걱정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이구나 해서요. 여튼 뭐 사람이 그런 자리 나가서 나와 이대 나왔어요 하고 학벌 자랑할 일 몇이나 되겠어요.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남편을 안심시켰죠. 저희 부모님께도 혹시나 해서 얘기를 해뒀고요. 대학은 나오셨다는데 학벌 얘기하지 말라는 거 보니까 이런 쪽으로 뭔가 컴플렉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상견례 자리에서 그런 얘기 안 나오게 조심해달라고요. 그런데 막상 처음 인사 가는 자리에서 보니까요. 그 학벌 자랑 입단속 남편이 저한테 시킬 게 아니라 어머님한테 먼저 시켰어야 맞을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 첫인상이요. 좋았어요. 약간 호탕하신 여장부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뭐 시집살이 같은 걸로 저 힘들게 하실 스타일론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자리에 앉아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한동안 나누고 저희 엄마가 그냥 별뜻 없이 칭찬 한마디 하셨거든요. 아드님 훌륭하게 참 잘 키워주신 것 같다. 여러모로 훌륭한 사이에 맞을 수 있게 돼서 참 즐겁다 하고요. 근데 그 말에 저희 시어머니 무슨 스위치라도 눌린 것처럼 와다다 말을 쏟아내기 시작해서 저희 가족 다 헉 했잖아요. 얘가요,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서 영재 소리 듣고 살았던 애거든요. 학벌은 유전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얘 보면 딱 맞는 소리구나 싶어. 나도 어렸을 때 한글을 3살 때부터 다 떼고 영재 소리 들으면서 자랐는데 얘가 엄마 머리를 쏙 빼다 박았구나 싶더라고요. 우리 며느리도 Y대 정도면 어디 가서 남들한테 공부 좀 했다고 명함 내밀 수 있겠어요. 그냥 그런 자리에서 의뢰할 수 있는 형식적인 칭찬 한마디 한 건데 뭐가 그렇게 신이 나셨는지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이런 얘기도 들었었고 저런 얘기도 들었었고 하고 얘기를 하셔서 남편도 중간에 민망해져가지고 엄마 이제 그만하시라고 말릴 정도였어요. 저희도 그때야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으니 하하 웃으면서 맞장구 치긴 했거든요.
그땐 그게 뭐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저희 엄마도 자식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야 다 똑같은 거라고. 그렇다고 절 깎아내리시는 것도 아니고 너 칭찬까지 해주시는 거 보면 좋은 분인 것 같다 그러셨거든요. 중간에 급발진 하셔가지고 자식 자랑하신 것만 빼면 뭐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딱 괜찮은 인사자리였던 것도 맞고요. 하지만 일사천리로 결혼이 진행되고 나서 이 집의 며느리가 되고 나니까 시어머니의 이 학벌 집착이 제 결혼 생활에서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제가 시집 온 지 이제 딱 2년 차가 되어 가거든요. 그런데 2년 동안 봐온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요. 어딘가 좀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저희한테 학벌 저렇게 노래 부르시는 거 보면 본인이 배움에 부족함이 있으셔서 더 집착하시는 건가, 뭐 학교를 못 나오셨나 싶기도 한데요. 또 시어머니 말 들어보면 그것도 아니세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영재 출신에 뭐 대학 들어갈 때도 대학에서 서로 들어오라고 러브콜을 보냈다는데 다 거절하고 자기가 고른 거라고요. 너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면 아마 깜짝 놀랄 거다. 내가 서울대학교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야, 어? 그러니까 너 연세대 나왔다고 했을 때 얼마나 성이 안 찼겠니? 어머, 어머님 서울대 나오셨던 거예요? 저 진짜 몰랐어요. 그동안 잘난 척, 콧대 높은 척을 그렇게 하시길래 대체 얼마나 대단한 대학교를 나왔길래 매번 저러시나 속으로 솔직히 좀 안 입고 온 마음도 있었는데 어머님이 먼저 자긴 서울대학교 들락날락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대학이랑 뭐 연이 있으신 건지 그래서 주말마다 연락을 드리면 나 관악 가는 길이다. 나 관악이야 하고 관악구에 계신 걸 그렇게 자랑을 하시더니만 그게 다 서울대 출신이어서 귀여운 자랑을 하신 거구나 생각을 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면서 공부 잘하셨다고 하시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서울대학교까지 나오신 줄 몰랐다고 깜짝 놀라니까 시어머니 어깨가 아주 그냥 하늘로 솟으셨죠. 저한테 뭐 서울대학교 캠퍼스가 어떻게 생긴 줄은 아느냐, 뭐 식당이 어디 붙어 있는 줄은 아느냐, 그 앞에 밥집이 어디가 괜찮은지 너도 관악구 근처에 올 일 있으면 내가 안내를 해주신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대강 맞장구 쳐드렸죠. 어머님 서울대학교 나오셨다면서 학벌도 좋으신데 왜 말하지 말라고 그랬던 거야? 아, 어? 엄마가 대학 얘기를 하셨어? 아, 엄마가 직접 말씀하신 거라고? 서울대학교 나오셨지. 그냥 괜히 그런 얘기 해봤자 자랑하는 것밖에 더 돼. 어디 가서 학벌 가지고 명함 내밀 것도 아니니까 엄마가 괜히 밖에 나가서 자랑하고 다니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나도 먼저 말 꺼내지 말라고 그런 거지 뭐. 대학 그게 별거라고. 그때부터 뭐가 좀 이상하긴 싶긴 했어요. 분명히 남편은 저한테 어머님 앞에서 대학 얘기나 학벌 얘기 꺼내지 말아달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뭐 자랑하지 않으려고 말하지 말아달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분명히 괜히 컴플렉스니까 들추지 말아라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어머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울대학교 출신이라니 이건 뭔가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뭐 어머님이 워낙에 떵떵거리면서 말씀하신 것도 있었고 평소에도 저한테 교육 관련된 잔소리를 좀 많이 하세요. 뭐 그 서울대학교에서 만나신 분들한테 다 들은 얘기 전달해 주는 거라고 이런 정보나 지식은 돈 주고 못 사는 건데 진짜 감사한 줄 알아야 한다면서 저한테 얼마나 생색을 내시는지요. 아직 아이 계획 없는데도 나중에 아이 낳으면 자식은 무조건 영어 유치원 보내야 한다느니 시터는 어느 동네에 사는 사람이 좋다느니 뭐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잔소리를 많이 하셔서 좀 피곤하다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다 좋게 생각했었죠. 솔직히 제가 좀 속물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 아는데요. 그래도 이왕 제 사연 얘기하면서 거짓말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요. 시어머니 학벌이 낮아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영 관심이 없는 것보단 그래도 학벌도 좋으시고 학구열도 높으신 게 며느리인 저한텐 참 감사한 일이다. 배부른 투정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했었죠. 뭐 주변에 다른 친구들, 애 낳은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내 돈 주고 내 자식 영어 유치원 보내는데도 원비는 얼마나 나오냐, 뭐 애들을 벌써부터 그렇게 비싼 데 보내냐 하면서 사사건건 간섭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난 복 받은 거구나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간섭이 점점 더 심해지고 심지어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틀린 정보들을 전해주신다고 해야 되나요? 이건 좀 아니다 싶은 얘기들을 어머님의 신념처럼 밀어붙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처음으로 어머님의 학력을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어머님을 의심하기 시작했던 건 결혼한 지 3개월 차 어머님 생신 식사 대접을 위해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던 날이었죠. 혹시라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싶어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 레스토랑도 콕 집어서 시어머니께서 예약해달라고 말씀하셨던 곳이에요. 뭐 서울대에 계시는 친구분들 중에서 누가 여기 가보고 좋다고 추천을 해주셔서 생일날 식사는 여기 코스 요리를 드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 통에 제가 한 달 전부터 예약을 했던 곳이었고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이건 약소하지만 뭐 봄옷이라도 한 벌 사시라고요. 그냥 상품권 조금 담았어요. 제가 코스 요리로 예약을 해두긴 했는데 혹시라도 식사 메뉴 바뀌시거나 뭐 추가하고 싶으신 메뉴 있으시면 추가도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메뉴판 한번 보시겠어요? 어머님이 워낙 식욕이 좋으셔서 혹시라도 미리 주문해 놓은 음식들이 부족할까 싶어 메뉴판을 밀어드렸죠. 요즘 레스토랑 메뉴판들이 뭐 다 그렇게 생겼잖아요. 메뉴들은 죄다 영어로 써져 있고 그 옆에 한글로 조그맣게 음식 이름 써져 있는 그런 것들이요. 어머님은 평소에도 난 한글보다 영어가 더 편하다. 간판들 한글로 써놓는 거 별로 안 예쁘다. 이런 말씀 자주 하시기도 하셨고 오늘 식당 와서 셰프님이 나와가지고 음식 설명해 주실 때도 다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이거 너무 오랜만에 먹어본다고 기대된다고 그러셨거든요. 저야 그렇게 큰맘 먹고 한 번씩 오는 거지만 어머님은 뭐 친구분들이나 동문분들이랑 꽤나 자주 오셨나 보다 그런 생각하시면서 메뉴판이 불편할 것 같아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머님도 자연스럽게 메뉴판 받아주시고 한참을 들여다보시더라고요. 그럼 나는 이거 하나 더 추가할란다. 여기 위에 사우스 이거 하나 더 줘요. 와인 소스 곁들인 스테이크 하나 더 추가하는 건 맞으실까요? 처음엔 어머니께서 무슨 메뉴를 추가하시길래 아까 메뉴판에 저런 메뉴가 있었나 하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종업원이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 번에 못 알아듣고 메뉴판을 펼쳐서 혹시 어떤 메뉴인지 보여주실 수 있냐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님이 웃으면서 여기 종업원은 영어를 잘 못 알아듣는 모양이라고 하면서 메뉴판에 있는 음식 이름을 손가락으로 다시 가리키시니까 완전 엉뚱한 메뉴 이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메뉴판에 보이는 음식 이름을 소리나는 대로 읽으셨던 것 같아요. 본인이 잘못 말씀하신 걸 아시고 나선 창피하셨는지 갑자기 되지도 않는 변명을 다 하시는데 제가 다 얼굴이 화끈하더라고요. 원래 영어 잘하는 사람은 발음을 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 이게 프랑스식 영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차라리 그냥 아무 말 안 하시는 게 서로 덜 민망한 것 같은데 괜히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리더라고요. 남편도 그냥 빨리 수습하려고 시켰으면 됐지 뭘 그러냐고 밥이나 먹자고 하고요. 아우, 내가 공부한 지 하도 오래돼서 영어는 많이 녹슬었나 보다. 넌 지금 괜히 속으로 나 무시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서울대라고 무슨 전과목 다 잘하는 줄 아니?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왜 어머님을 무시해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본인도 괜히 민망하시니까 저한테 되려 더 큰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전 그냥 어머님이 서울대학교를 나오셨든 어디 지방대를 나오셨든 아니면 대학을 안 나오셨든 시어머니 학력이 저한테 뭐가 중요하다고요. 정작 전 그런 거 신경도 안 쓰는데 그런 식으로 툭 하면 너 지금 속으로 나 무시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고 하면서 잡들이를 하시니까 저도 슬슬 피곤하더라고요. 알파벳 제대로 못 읽으시는 거 그때 한 번이 아니었거든요. 보니까 영어로 뭔가 써야 할 일이 있으면 전부 남편이 대신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가족들끼리 다 같이 해외여행 갈 일이 있어서 제가 비행기 티켓 예매를 하려고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린 적도 있었어요. 그때도 비슷했죠. 어머님, 비행기 티켓 지금 예매하려고 그러는데 영문 이름 철자 좀 불러주세요. 아니다.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WOO 쓰세요? 아니면 WU 쓰세요? 영문 철자? 아유, 넌 그걸 왜 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있어? 그냥 용식이한테 전화해서 물어봐라. 바쁜 시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사람 귀찮게 정말. 끊어.
여권 번호 알고 있는데 영문 이름이 헷갈려서 전화를 드렸던 거였거든요. 이름 전체를 불러달라는 것도 아니고 딱 헷갈리는 그 부분만 말씀해달라고 그랬던 건데 대답을 해주시기는커녕 바쁜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이런 걸 물어보고 있냐고 되려 버럭 화를 내시면서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라고요. 퇴근하고 나서 남편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남편도 다음부턴 그런 일 있으면 어머님한테 바로 연락드리지 말고 그냥 자기한테 전화하라고 그래요. 뭐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이렇게 두 사람이라 거쳐서 연락을 드려야 하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온 식구들이 이렇게 다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뭐 어쩌겠어요, 제가. 그땐 슬슬 의심을 하고 있긴 했었죠. 뭐 시어머니 학벌이 별거냐고 별로 신경도 안 쓴다고 해놓고 하시면서 의심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냐고 네가 제일 이중적이다 하시겠지만 막상 제 입장 되어보시면 그런 소리 안 나오실걸요. 차라리 거짓말이면 거짓말이다 속 시원하게 말씀하시면 될 일인데 그게 뭐라고 온 집안 식구들 중에서 저만 속이고 있는 것도 웃기고 또 제가 나서서 학벌 얘기 한번 먼저 꺼낸 적이 없는데 늘 먼저 학벌이 어쨌네 저쨌네 얘기를 하시면서 아직 낳지도 않은 자식 교육까지 훈계하시는 것도 얼마나 스트레스인데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어머님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셨다고는 믿기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니까 아, 저 학벌 부심이 전부 거짓말일 수 있겠구나 의심을 했던 거죠. 하지만 이놈의 학벌 논쟁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던 건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얘기할 데가 어디 있겠어요.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다가 친구들 사이에서 괜히 말 나올 것 같고 친정에다 말하면 괜히 속상하실 거 알면서도 그래도 짜증나고 억울한 일 생기면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게 친정이더라고요. 제가 이런 일 있을 때마다 친정 엄마에게 전화해서 미주알 고주알 일러 바치는 통에 친정 엄마는 어느 정도 이런 일들을 알고 계시긴 하셨어요. 그때마다 아무리 그래도 네가 더 배려했어야 한다는 식으로 혼났지만요. 아니 엄마 웃기잖아. 아니 그냥 난 잘 모르겠으니까 네가 괜찮은 걸로 시켜봐라 하고 주셨으면 내가 알아서 시켰을 텐데 거기서 종업원도 당함해가지고 메뉴가 이게 맞냐고 확인했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거기서 종업원 세워놓고 엄청 화를 내셨다니까. 아우 그 종업원 무슨 죄야 진짜. 아니 내가 대학 가지고 뭐 꼽을 주기를 했어. 뭘 하기를 했어. 지난번엔 여권에 영문 확인한다고 전화를 했다가 어찌나 화를 내시든지. 그래도 어른한테 너무 그러면 못 써. 엄마도 학교 졸업하고 회사 간지 좀 되니까 자꾸 영어 쓰던 단어도 헷갈려서 기억 안 날 때도 있고 그러더라. 사부인은 지금 나가서 일도 바쁘게 하시니까 더 정신 없으시겠지. 괜히 서로 민망하게 하지 말고 너도 그냥 그런 일 있으면 모른 척하고 어른한테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너 엄마한테나 전화해서 이런 소리 해야지. 어디 나가서 시어머니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런 소리 하면 절대 안 된다. 오히려 어디 나가서 저한테 시댁 얘기 함부로 하고 다니지 말라고 저희 친정엄만 입단속을 엄청 하셨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사연 썼던 거 나중에 엄마가 알면 또 왜 집안 얘기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했냐고 한 소리 크게 듣긴 하겠네요. 여튼 저도 뭐 시어머니가 그런 행동 하셔도 저한테 딱히 피해주는 거 있으신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 될 뿐이지 크게 스트레스 받는 것도 아니어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과하지 않은 뒷담화 한번 해보고 털어버리면 말 정도였는데 시어머니의 이 학벌 컴플렉스가 저희 가족에게 피해를 주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건 좀 다른 영역의 얘기가 됐어요. 저희 엄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조금 이른 은퇴를 하게 되셨지만 제약회사 출신이세요. 워낙 약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지식도 해박하시고 하니까 저 병원 가고 약국 가기 전에 엄마한테 처방받을 정도로 아는 거 많으신 분이시거든요. 본인이 하시는 일에 자부심도 있으시고요. 그런데 선천적으로 몸이 안 좋으셔서 이른 은퇴를 하시게 된 걸 본인도 안타까워라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도 병원 자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는 계시는데 염증 수치라는 게 스트레스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음식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원인이 워낙 많아가지고 평생 그냥 조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난 후로 시댁 식구들이랑 친정 식구들이랑 다 같이 모여가지고 식사 한 번을 못했다고 아버지가 복날에 몸보신이라도 할 겸 만나서 같이 밥이라도 먹자 먼저 제안을 하셔가지고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딸들은 제 사연 들으시면서 다 공감하실 테지만 그렇게 불편한 자리가 또 없어요. 친정 식구들 신경 써야지, 또 시어머니 신경 써야지. 그나마 시아버지 안 계시고 시어머니 한 분만 계시는 게 그 순간엔 다행이다 싶을 정도였다니까요. 이번에도 분위기 불편하게 만들기 시작한 건 저희 시어머니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사부인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아직도 병원 다니고 계세요? 아유, 뭐요. 요즘도 전이랑 크게 달라진 건 없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유, 음식도 가려서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염증 수치 잡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사돈께선 바깥 활동하시면서 워낙 건강관리 잘하셔서 걱정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애들 데리고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으러 가시면서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어머, 사돈, 얼마 전에 독감 예방접종 맞지 않으셨어요? 아, 나라에서 맞으라고 하는 주사들 그거 함부로 맞으면 안 돼요. 사돈은 모르시겠지만, 그 예전에 코로나 때부터 나는 나라에서 맞으라고 하는 주사 한 번을 맞은 적이 없어요. 보통 사람들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르고 있는데, 그게 다 생체 실험 뭐 이런 거 비슷한 거거든요. 내가 카톡 하나 보내드려야겠다. 아유, 나도 메시지 받은 건데 이게 서울대 졸업생들 단톡방에서 나온 메시지거든요. 남편이 시어머니 뜯어 말리면서 무슨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거냐고 그냥 엄마만 보고 말라고 그러고요. 저희 가족들 다 어색한 표정으로 서로 눈빛만 주고받고 그랬잖아요. 시어머니는 아니라고, 이거 아직도 모르는 사람 많다고, 이게 다 서울대 출신 의사가 작성한 내용이라서 검증된 거다 하면서 메시지를 저랑 엄마한테 보내주셨는데 내용 읽어보니까 더 가관이에요. 이런 메시지를 믿으시는 분이 아직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내용들이 뭐라고 해야지, 너무 조악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누가 봐도 이건 거짓으로 지어낸 가짜뉴스 같은 거죠. 메시지엔 검증되지도 않은 수치들 들먹거리면서 주사를 맞은 사람들이 벌써 몇 명이나 죽었네. 이런 게 다 제약회사가 약 팔아먹으려고 부리는 수작이네 하는 내용들이었죠. 아유, 사돈, 그래도 이런 것들이 아직 뉴스로 나오지도 않고 검증도 안 됐는데 믿을 필요가 있겠어요? 아이, 거기다 사돈께서도 마트도 하시는데 괜히 감기 걸리셨다가 왔다 갔다 하는 손님들한테 옮기기라도 하면 곤란하잖아요. 나이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냥 단순한 독감 같아 보여도 따라오는 후유증 같은 것도 꽤나 크고요. 어머, 사돈, 제가 배운 사람이라서 하는 소리예요. 원래 배운 사람들이 하는 소리는 너무 옳은 소리 같아서 듣기가 싫은데, 이거 보세요. 서울대 의사가 한 말이라고 이렇게 증거가 빤히 있잖아요. 그거 나라에서 맞으라고 하는 주사들 검증도 안 됐는데 이것저것 맞아주니까 괜히 이유도 없이 그냥 아프기나 하고 병이나 걸리고 그러는 거지. 평소에도 한 번씩 생각 없이 툭툭 말씀하시는 거야 알고 있었지만 내가 배운 사람이라서 안다, 사돈이 뭘 아시냐 하면서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안 아프려고 꼬박꼬박 예방접종 잘 맞고 있는 저희 엄마를 무슨 못 배운 사람 취급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저도 울컥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도 중간에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엄마 왜 그러시냐고 뜯어 말리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당연히 기분 나쁘셨겠죠.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 안 나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그 자리에서 티는 내지 않으시려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조용히 가셨어요. 남편만 계속 저희 부모님 붙잡고 죄송하다, 저희 어머니가 말실수하신 것 같다 하고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그날은 그렇게 마무리가 됐죠. 그런데 그날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별 말씀 안 하고 조용히 돌아가신 것이 시어머니 입장에선 본인이 이긴 거란 생각이 드셨는지 그놈의 배운 사람 병이 그때부터 한층 더 심해지셨다니까요. 진짜 다시 생각해봐도 어이없잖아. 우리 부모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다고 그래도 여태 사과 한 말씀 없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가뜩이나 엄마 요즘에 건강 안 좋으셔서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함부로 하실 수가 있냔 말이야. 나 진짜 너무 기분 나빠. 이럴 거면 아예 다 같이 모이자는 얘기를 하지를 마. 진짜 미안해.
우리 엄마 가끔 생각 없이 얘기하시는 거 당신도 알고 있잖아. 내가 다음부터 엄마가 함부로 말씀 못하시게 입단속 단단히 시켜놓을게. 어? 앞으로 장인어른 장모님께도 내가 따로 연락드려가지고 그날 죄송했다고 말씀드릴 테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날 일 지나가는 식으로라도 내가 좀 과했네 하고 언급이라도 하실 줄 알았는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없던 일처럼 덮어놓고 지나가시려는 시어머니 태도에 제가 한 번 더 열이 받았고 다시는 그런 가족 모임 같은 거 안 나가고 싶으니까 부르지도 말라고 하고 남편한테 버럭 화를 내니까 그제서야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분은 안 풀리지만 그렇다고 애먼 남편 계속 잡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 그 얘기는 아예 잊고 있었는데 얼마 후에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때 그 일 때문이었죠. 너 얼마 전에 밥 먹었을 때 있었던 일 때문에 기분 나빴다고 우리 용식이를 아주 쥐잡듯이 잡았다면서? 잘못된 거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정정 좀 해드린 거 가지고 뭘 그렇게 꽁해가지고 시어미가 직접 전화까지 하게 만들어? 하여튼 그때 그 일 때문에 마음 쓰이는 것도 있고 하니까 네가 사돈이랑 자리 한번 만들어 다오. 내가 좋은 일 제안 드릴 것도 있고 하니까. 응? 대뜸 전화를 하셔가지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그렇게 기분이 나빴냐면서 그때 일도 있고 하니까 저희 엄마랑 식사 자리를 한번 만들어달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날 또 남편 쥐잡듯이 잡았죠. 대체 어머님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전달했길래 또 저렇게 전화해서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하시는 거냐 하고요. 자기는 이번에 정말 결백하다고 조심해달라고 제대로 말했답니다. 아무래도 엄마가 지난번에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셨던 거 미안하기도 하고 하니까 밥 한 번 사시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 나쁜 의도로 부르시는 건 아닐 것 같은데 고민할 게 뭐 있어. 근데 진짜 미안한데 그 자리에 난 빠져도 되는 거지? 난 그날 회식도 있고 엄마가 어차피 당신이랑 장모님한테 연락드린 거잖아. 괜히 그 자리에 나까지 있으면 엄마도 사과하고 뭐하고 편하게 못할 것 같아서 그래.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뭐 남편 말도 일리는 있더라고요. 자존심 강한 시어머니께서 아들 있는 자리에서 선뜻 사과를 술술 하실 것 같진 않으시니까 차라리 그런 식으로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요. 친정 엄마한테도 바로 연락을 드려서 시어머니가 이렇게 식사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는데 엄마 시간 괜찮으시냐 하고 물었죠. 늘 이런 일로 연락을 드리면 혼나는 건 저뿐이라니까요. 그날 그냥 서로 좋게 마무리한 건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일을 키우냐고요. 그래도 시어머니께서 먼저 연락을 주신 거니까 엄마 입장에서도 안 나가긴 뭐하고 그렇게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됐습니다. 어쩐 일로 시어머니가 엄청 반갑게 손을 흔들면서 반겨주시더라고요. 그날 일이 내색은 안 했지만 어지간히 미안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사돈, 그날 일 때문에 마음 쓰시는 거면 아유 정말 안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을 애들이 괜히 크게 만들어서 신경 쓰셔가지고 이런 자리까지 만드신 것 같아서 아유 제가 마음이 더 불편스럽고 죄송한데요. 저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아유, 별일도 아닌데 그냥 애들이 괜히 나서서 기분이 나쁘니 어쩌니 해가지고 하여튼 요즘 애들 기분 나쁜 일 많아서 내가 비위 맞추는 게 더 힘들다니까요. 아이고, 사돈이랑 나랑 이렇게 말이 잘 통하는 구석이 있기도 하고 어찌됐든 내가 지난번 일이 좀 마음에 걸리는 것도 있고 해서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사돈께 제안을 드리려고 얘한테 자리 좀 만들어 달라고 먼저 얘기를 했어요. 사돈 어차피 지금 집에서 놀고 계시잖아요. 안 그래요? 아, 네, 뭐 그렇죠. 일 쉰 지 좀 됐고 지금은 뭐 간간히 외부에 강의 정도만. 그러니까요. 집에서 그렇게 놀고 있어서 뭐 할 거예요? 제가 이 동네 주민회의 회장인 건 알고 계시죠?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다 학벌 괜찮고 이 배움의 깊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하도 해달라 하고 부탁을 해가지고 내가 맡을 하나만으로도 확 빠죽겠는데 그냥 억지로 짬을 내서 지금 해주고 있긴 한데 여튼 이거 한번 봐보세요. 어? 그 사돈도 죄악 해산이 뭐니 그런 데서 일하셨다고 하니까 이거 잘 알고 계시죠?
시어머니가 식사를 하다 말고 뜬금없이 상에 꺼내놓는 건 정체불명의 건강식품이었어요. 브랜드를 보아하니 인터넷에선 이미 다단계로 유명한 회사 상품 물건이더라고요. 엄마랑 저랑 눈빛을 주고받으며 이걸 왜 우리한테 하는 얼굴로 시어머니를 쳐다보니 신나서 그래요. 내가 아는 사람이 여기 영업 대리점 사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물건이 그렇게 좋다고 엄청나게 자랑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실제로 좀 먹어봤는데 왜 그 사람이 물건을 남한테 권하고 팔기 전에 임상 실험이라는 걸 좀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좋더라고. 응? 진짜로 그냥 좀 몸에 활력이 도는 것도 같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하는 게. 어쨌든 그 영업 대리점 사장이 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걸 우리 회의할 때 좀 팔았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파는 거야 문제가 안 되지. 내가 사달라고 하면 사줄 사람이 줄을 섰는데 말이야. 워낙 공사 다망하신 분이라는 건 진작부터야 알고 있었죠. 이 동네 주민회의라는 것도 웃긴 게 그래요. 정식으로 운영되는 동네 주민회의는 따로 있는데 거기선 어머님이 회장을 하실 수가 없으니까 동네 상인분들끼리 주민회의를 따로 꾸며가지고 하나 만드시고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회장을 하겠다 해서 지금 회장 자리를 맡아가지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저희 앞에서 저놈의 허세는 죽어도 포기를 못 하시겠는지 저렇게 말하시는 게 참 얼마나 우스워요. 그래도 내가 명색이 회장인데 그 회원들한테 그렇게 날 믿고 사주세요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도는 뭐 제약회사도 나오고 그러면 대학에서 전공도 그쪽으로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그 앞에 나가가지고 이게 약이 어디에도 좋고 효능이 뭐가 있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더 신뢰감이 생기지 않겠어요? 물론 내가 사돈한테 뭐 공짜로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제안 드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쪽 영업 대리점 사장이 얘기를 했는데 판매 수익 절반을 나한테 그냥 떼준다고 했거든. 내가 그 3분의 1은 사돈 몫으로 챙겨줄 테니까 그 와서 대충 설명서만 좀 읽어주면 돼요.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지금 저희 엄마한테 주민회의 나가서 약을 팔아달라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예, 너 말 되게 웃기게 한다. 그런 사람, 안 그런 사람이 뭐라고 그래. 그리고 제약회사에서 일했다며. 거기 회사 사람들 약 팔인 거 똑같지 뭐, 내가 기껏 집에서 놀고 있는 너희 엄마 생각해가지고 그 쌈짓돈이라도 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줬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됐어, 너도 그만해. 사돈, 그래서 주민회의가 언제 어디서 열린다고요? 저희 엄마가 저 때문에 지금 시어머니에게 이런 취급 받는 것도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데 엄마 반응이 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저희 시어머니한테 주민회의 장소랑 위치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코앞에서 엄마가 저런 식으로 무시를 당하는데 참지 않고 가만히 있을 딸 자식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어요? 엄마가 거기 장소 물어서 뭐하게? 뭐 그럼 진짜 거기 가서 저 말도 안 되는 가짜 얘기라도 팔아줄 생각이야? 지난번부터 대체 왜 저러시나 모르겠네. 뭐 얼마나 잘난 학벌이라고 사람들을 저렇게 무시하시는지. 내가 진짜 이번엔 안 참아. 못 참아. 제대로 한 소리 하고 이 사람들한테도 제대로 말을 해야지. 이거 우리 집 완전 무시하는 거 아니야 지금. 화가 나서 시어머니에게 지금 저희 집 무시하시는 거냐, 저희 엄마 무시하시는 거냐 화를 내고 있는데 친정 엄마한테 질질 끌려 나오게 됐어요. 제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 편을 드는 것 같아 친정 엄마의 태도가 너무나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그럼 뭐 엄마가 진짜 그 주민회의 나가서 약이라도 팔려고 그러는 거냐, 진짜 약팔이 되려고 그러는 거냐 하고 버럭 화를 내니까 오히려 저희 엄마는 태어나세요. 엄마한테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화내지 말고 일단 그날 가서 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입을 다물게 됐죠.
왜 어렸을 때요. 엄마랑 식당 같은 데 가면 제가 주변 사람들 눈 신경 안 쓰고 정신없이 막 뛰어다니고 시끄럽게 굴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저희 엄마가 저한테 한 번도 큰 소리 내시고 화낸 적이 없으세요. 그냥 조용히 이름만 부르셨죠. 그러면 바로 언제 그랬냐는 듯 용수철처럼 튕겨져 와가지고 엄마 옆에 얌전히 앉아서 잘못했어요. 얌전히 굴게요 하고 밥 먹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학습이 되어 있었거든요. 아, 우리 엄마는 화내는 것보다 저렇게 차분하고 침착하게 굴 때가 진짜로 화가 난 거구나 하고요. 시어머니가 상대를 골라도 정말 잘못 골랐다. 무슨 일이 터져도 제대로 터지겠구나 하고 이젠 저희 엄마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걱정이 되더라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들어와서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들었는지 저희 엄마에게 전화해가지고 죄송하다고 계속 사죄를 드리고 제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보고 쩔쩔매더라고요. 장모님 정말 거기 가신대? 내가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런 거면 정말 안 그러셔도 괜찮다. 괜히 부담드리고 싶지 않다.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도 장모님이 아니라고 먼저 기분 좋게 제안해 주신 거니까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더 말리진 않았는데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맞는 건가 싶어서 영 마음이 찝찝하네. 알지, 알아. 나도 잘못한 거. 에이그, 인간아. 잘못한 건 알길 아냐? 내가 언제 어머님한테 다시는 안 그러게 말 좀 잘하라고 했지. 내가 뭐라고 그랬는지 고자질하라고 그랬어? 하여튼 남편이라고. 여튼 엄마가 다 생각이 있으셔서 그러는 모양이니까 뭐 나도 딱히 말리진 않으려고. 나도 우리 엄마 무서워. 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건지 남편이 괜찮다고 몇 번이나 만류를 하는데도 괜찮다고 웃으면서 말씀을 하셨다니까 괜히 제가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님이 말씀하신 주민회의 날이 되었고 저도 도저히 일이 손에 안 잡혀서 결국 휴가를 쓰고 엄마를 따라왔죠. 뭐 주먹국으로 만들어진 모임이라 사람도 몇 없을 줄 알았는데 다 모아놓고 보니까 사람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 앞에서 제일 큰 목소리를 내면서 분위기를 시장통으로 만드는 건 말해 뭐 하겠어요. 저희 시어머니셨죠. 사람들이 자리에 앉기도 전부터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오늘 엄청나게 좋은 걸 들고 왔네. 이거 이따가 보면 아주 깜짝 놀랄 거네 하면서 진짜로 무슨 사기꾼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학벌이랑 교양이 꼭 비례하는 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넌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그냥 셀쭉하게 굴길래 안 따라올 줄 알았더니 그래도 용케 따라오긴 따라왔구나. 아이고, 여튼 사돈, 여기 사람들 모이신 거 보이죠? 대강 머릿수만 한번 세어보세요. 이게 다 몇 명이에요? 한 사람이 2통씩만 사가도 사돈한테 떨어지는 돈이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런 기회 다시 없다 생각하고 이따가 말씀 좀 잘 해주세요. 저는 영 찝찝하더라고요. 그 자리에 모여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들이기도 했고 검증도 안 된 건강식품을 그런 어르신들에게 팔아 넘기는 것도 찝찝해 죽겠는데 그 판매원이 저희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가장 많이 찝찝했고요. 엄마는 걱정하지 말라면서 뒤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었고 명목상 회의가 끝나고 드디어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를 단상 위로 불렀습니다. 뒤에는 약상자가 바리바리 쌓여 있었고요. 자, 여기 내가 아까 말했던 영양제예요. 영양제. 이게 한 통에 원래 100만 원이 넘어가는 돈인데 내가 그냥 아주 가까운 친구랑 미리 얘기를 해둬서 이걸 그냥 주민회의하는 사람들한테 그 50만 원씩만 받고 나눠주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게 또 어디 몸에 좋은 건지는 알고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안 알려주고 그냥 남이 그 50만 원에 사라고 그러면 내가 사기꾼이지. 안 그래요? 그래서 여기 우리 사돈인데 우리 사돈이 얼마 전까지 그 약 만드는 엄청 유명한 회사에 다니다가 퇴직하신 분이라서 오늘 이 약 효능이랑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 쫙 설명해 주실 테니까 그 잘 들어보고 사실 분들은 이따가 그 조 앞에 종이 한 장씩 쓰고 그 회비 보내는 계좌로 해서 계산해서 돈들 보내면 돼요. 아시겠죠? 이게 무슨 주민회의예요. 완전 그냥 돗대기 시장이지.
그것도 나이 많은 어르신들 등쳐먹는. 이런 데서 우리 엄마가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한다는 게 전 그냥 딸로서 너무 짜증이 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은 제약회사 직원이라면 그래도 약에 대해선 빠삭하게 알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완전히 시어머니한테 속아 넘어간 거죠. 딱 봐도 다단계 브랜드에 아무런 효능도 없는 약인데 저런 걸 대체 왜 저 돈 주고 사는 건지 딱 봐도 사기인 게 빤히 보이는데 왜 엄마는 저렇게 마이크까지 받아서 홍보를 해준답시고 단상위에 올라가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마이크를 받아들고 인사를 하고 나서 던진 첫 마디는 저는 물론이고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전 소개받았던 것처럼 몇 년 전까지 제약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약에 대해서 빠삭하게 잘 알고 있고 우리 집 식구들 먹을 약은 다 제 허락받고 나서 살 정도로 가족들 먹는 거에 신경 쓰는 사람이죠. 그런 제가 소개받아가지고 이 약에 대한 효능 설명해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 약 효능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부작용이요?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검증도 안 된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약이니까 먹고 어떤 부작용이 있어도 누가 책임이나 제대로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이거 사서 약국 들고 가서 물어보세요. 저랑 다른 소리 하는 약사 한 명이라도 있는지. 만약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그놈 못 벗길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똑똑히 들으세요. 이딴 쓰레기 절대 돈 주고 사지 마시고 집 가실 때 질 좋은 삼겹살이라도 한근 가서 식구들이랑 구워 드세요. 그게 훨씬 나으니까요. 사돈, 아이 지금 미쳤어요. 아이 갑자기 정신 나가기라도 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랑 완전 다르잖아요. 아 지금 누구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했나? 여러분, 아이고 죄송해요. 다들 놀라셨죠? 제가 저희 사돈이 좀 만스럽게 살고 있어가지고 기회 좀 주려고 했던 건데 아유 올라와서 이렇게 헛소리를 해버리네. 이거 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 만든 거고 이미 검증도 다 받은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 못 믿으시는 분들은 제가 카톡으로 자료 다 보내드릴게. 이거 서울대 나오는 의사들이 다 검증해준 그런 이야기예요. 서울대 나온 의사들이요? 그럼 카톡으로 그 의사들 면허라도 같이 보내주시죠. 사돈, 지금 제 말 못 믿으시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돈이야말로 뭘 하신다고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무시 안 하려고 했는데 저 사돈이 무시할 만한 그런 사람 아닙니다. 배워도 한참 배운 사람이라고요. 제가 이런 정보 드릴 수 있는 것도 다 제가 서울대 들락날락 하고 있으니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한 줄 알아야지 무슨. 뻑하면 나오는 저 서울대 부심이야 말도 안 되고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엄마가 저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으셨더라고요. 뭘 가방에서 챙겨오셨나 했는데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가방에서 챙겨오신 종이를 시어머니 얼굴에 냅다 집어 던지셨습니다. 주섬주섬 종이를 집어든 시어머니는 내용을 확인하자마자 깜짝 놀라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셨고요. 대체 그 종이가 뭐였냐고요? 바로 서울대 졸업장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학벌부심을 부리고 있을 때 단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었지만 사실 저희 친정엄마 서울대 출신이셨거든요. 어디 가서 학벌로 떵떵거리는 것도 싫고 괜히 학력부심 부리는 것 같아 싫다고 출신 대학이나 명예롭게 퇴직하신 회사에 대해서도 단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자랑하신 적이 없으셨는데 아무리 그래도 저건 아니었다 싶었나 봐요. 시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엄마의 졸업장을 확인하고 주민회의에 있던 사람들도 둘러싸서 졸업장을 보고 수군거리셨고요. 뭐야, 서울대 의대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만 그러면 죄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여기가 서울대 출신의 제약회사 출신이면 약에 대해선 더 빠삭하게 잘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 이 약 아무런 효능도 없는 거라고 그러는데. 최 사장, 우리한테 사기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지금? 최 사장이 말했던 서울대 의사라는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뭔데? 내가 전화해서 물어보게.
아, 나도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은 거라서 의사 이름까지는 아이, 그러게 이거 완전 사기구만. 최 사장, 우리 등쳐 먹으려고 했던 거 아니야, 지금?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그냥 완전 웃긴 사람이네, 이거. 아, 이 사돈이란 사람이 제대로 말 안 해줬으면 우리가 최 사장 믿고 지금 한 통에 50만 원짜리 효과도 없는 약 다 살 뻔했던 거 아니야? 순식간에 화가 난 동네 주민들이 시어머니를 애워싸고 우리한테 사기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 정도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고 난리가 났죠. 거기서 시어머니 망신 좀 주고 끝났냐고요? 아니요, 시어머니 망신살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던걸요. 사돈께서 서울대 출신이라고요? 저희 대학 동문회가 끈끈하게 잘 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어느 학과 몇 학번 출신이신지 좀 여쭤보려고요. 이쪽에서 가게하고 있다고 하면 동문들끼리 안 챙겨줄 리 없는데 영 말이 없는 게 이상해서. 정말 서울대 출신은 맞으세요? 아니 아이 그래요, 그래. 서울대 출신이 아니라 저기 땡땡대학교 출신이에요. 내가 언제 서울대 왔다 갔다 한다고 했지 서울대 출신이라고 한 적 있어? 내가 그래도 지금 거기 평생교육원 다니고 있다고. 땡땡대학교 바로 옆 동네에 있는 2년제 전문대학이거든요. 아무래도 하는 행동이 영 수상한 구석이 있다 했는데 서울대는 무슨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다니고 계신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서울대학교 내 관악구를 그렇게 들락날락하네 주름 잡았던 걸 생각하면 얼마나 우스워요. 그 주민회의에 있는 사람들도 입을 모아서 완전 사기꾼이라고 난리가 났었다니까요. 이거 완전 사기꾼 맞네. 아이, 지난번엔 자기 학벌 좋다고 우리한테도 그렇게 배운 사람이라고 자랑을 하면서 지금 회장 자리에 앉아가지고 회비 타갖고 관리하는 것도 자기가 다 하고 있잖아. 회장 월급 받아가면서 회장 자격도 없는 거 아니야? 당장 끌어내야지. 사람들 다 보는 자리에서 저희 엄마 무시하려다가 얼굴에 제대로 먹칠 하신 거죠. 시어머니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제서야 쩔쩔매면서 일부러 거짓말한 건 아니었다고 해명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그걸 들을 리가 있겠냐고요. 저희 엄마 눈도 못 마주치시는 게 아주 통쾌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한테 버럭 화를 냈죠. 어머닌 거짓말인 거 다 알고 있었냐고요. 자기도 어머니가 워낙 입단속을 시켜가지고 차마 말을 못했었다고 그제서야 사과를 하더라고요. 시어머닌 그렇게 납작하게 콧대 눌린 이후로 얼마 못 가서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해가지고는 그동안 죄송했다고 구구절절 길게 사과를 했다네요. 무식하다고 욕을 한 것도 아닌데 몸에 맞지도 않은 옷을 입고 자기와 주변 사람들을 몽땅 속이면서 무식한 것을 온몸으로 뽐냈었던 저희 시어머니. 이번 기회에 기가 팍 죽어버리신 게 안쓰럽기도 하지만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한마디 따끔하게 혼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전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넘었어요. 사실 제가 결혼한 지 5년이 넘었다는 사실이 저 스스로도 놀랍기만 합니다. 남편과 한 방에서 한 침대에 잔 게 몇 번 안 되다 보니 사실 지난 5년 동안 제가 유부녀라는 사실도 깜빡깜빡하고는 했어요. 결혼 전과 달라진 거라고는 제게 시어머니가 생겼다는 거 말고는 크게 달라진 게 없거든요. 저랑 같이 사는 남편은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결혼 전엔 그런 모습이 좋아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했는데 살다 보니 힘든 순간도 있더군요. 남편은 청담동에 큰 미용실을 운영해요. 미용실이라는 게 주말이고 밤낮 없이 일이 있다 보니 항상 바쁘죠. 더군다나 남편은 대표다 보니 영업까지 해야 해서 매일 밤 모임에 술 약속이 끊이질 않습니다. 결혼 전엔 그런 모습이 멋있어 보였거든요. 제가 남편이 운영하던 미용실 직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요. 남편이 지금이야 청담동의 네로라는 유명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몇 년 전엔 저와 남편 둘뿐인 작은 미용실이었습니다. 제 실력과 남편의 영업 능력으로 우리 미용실을 이만큼 키워냈죠. 물론 시어머님의 도움이 있었어요. 손님이 늘기 시작하고 남편이 고정 고객을 끌어오고 나서 조금 더 넓은 공간으로 이사를 해야 했거든요. 남편은 결혼하기 직전에 시어머니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청담동에 미용실을 차리는데 필요한 금액을 거의 다 빌렸죠.
시어머님은 흔쾌히 빌려주셨어요.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하면 시댁에 들어와서 살라는 거였어요. 너희 미용실 차려준 돈, 너희 결혼시킬 때 집 사주려고 준비해 놓은 돈이었는데 가게 차리는데 줬으니까 신혼집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라. 시어머니는 10년 전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되셨대요. 그 이후 시어머니가 좀 달라지셨답니다. 그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선 자식에게 집착을 좀 했대요. 더군다나 큰형이 결혼한 이후부턴 남편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평생 결혼하지 말고 엄마랑 살자고요. 남편이야 외로움을 많이 타는 엄마의 단순한 투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제가 보기엔 좀 과했어요. 마음 같아선 월세를 살더라도 시댁에 들어가 살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처음엔 제가 혼자 살던 월세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살던 집도 아직 계약이 남아있으니까요. 우선 거기서 시작해서 돈 좀 모이면 이사할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완강하게 나왔어요. 너 말 되게 쉽게 한다. 우리 아들이 왜 월세를 살아? 우리 아들은 그런 좁아 터진 집에 살아본 적이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집으로 들어와. 그게 싫으면 너희 친정에다 돈 좀 달라고 하든가. 결혼 전에 시어머니를 많이 만나진 않았지만 만날 때마다 편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에 대한 애정이 유별났습니다. 남편 말고도 위에 형이 하나 있는데 몇 년 전에 결혼하고 미국으로 발령이 나서 손주들까지 미국으로 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더 집착을 하셨대요. 남편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말도 그렇고 저에게 같이 살자고 하신 것도 그랬지만 뭘 하든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1순위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결혼 준비하면서도 시어머니와 남편과 같이 다닐 때 보면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 많았어요. 드레스를 보러 가든 가구를 보러 가든 항상 따라오셨는데 시어머니는 항상 조수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저더러 뒤에 타라고 하셨어요. 본인이 조수석에 앉아 남편을 챙기는 걸 좋아하셨거든요. 어딜 가든 과일이나 간식을 싸와서 남편의 입에 하나하나 넣어주셨고요. 어린아이처럼 티슈로 입까지 닦아주셨어요. 처음엔 막내 아들이라 더 애지중지하시나 보다 했는데 보다 보니까 좀 과하더라고요. 심지어 절 의식해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고요. 우리 아들은 내가 평생 먹는 거 입는 거 다 챙겨줘서 혼자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 세아가 네가 나처럼 옆에서 다 도와줄 때까지 네가 나랑 같이 살면서 배워야 할 게 많아. 하나하나 다 보고 배워. 30대 후반이 넘은 아들더러 자기 손으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답니다. 저랑 결혼할 때까지도 시어머니는 남편의 속옷이랑 양말을 직접 다 손으로 빨아주는 건 물론이고 아침마다 입을 옷이랑 양말까지 다 챙겨주셨대요. 거기다가 더 기가 막힌 건 남편이 몇 시에 들어오건 집에 들어와 씻으면 머리 드라이까지 해주셨답니다. 결혼 전 남편과 연애할 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남편이 워낙 성격도 밝고 긍정적이라 다른 모습은 보질 못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시댁에 들어가 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죠. 시어머니 말처럼 전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친정이 없었거든요. 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버지랑 단둘이 살았어요. 아버지께서 동네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하셔서 가게 안쪽에 쪽방에서 살았거든요.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매일 가게 보거나 가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학교도 보내주고 밥도 먹여주는데 당연히 밥값을 해야 한다고 하셨죠. 학교에서 야잘하다가 늦게 들어와도 난리가 났고요. 학교 끝났으면 일찍 들어와서 아버지 도울 생각을 해야지. 어디서 딴짓하다 이제 들어와. 놀다가 늦은 거 아니고 학교에서 야자하다 늦은 거예요. 야자 빠지면 선생님한테 혼난다고요. 대학도 안 갈 건데 이 야자는 무슨 야자. 내가 당장 학교에 전화해서 내일부터 난 야자 빼달라고 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내일부터 학교 끝나자마자 바로 집으로 와. 대학에 갈 생각도 해본 적 없지만 그렇다고 제 입으로 아버지에게 대학에 안 간다고 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쩜 하나밖에 없는 딸의 미래를 마음대로 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전 야자를 할 수가 없었죠.
학교가 끝나는 대로 곧장 집에 와서 가게를 봐야 했으니까요. 제가 가게를 보고 있으면 아버지는 어김없이 동네 복덕방에 나가 술을 마시고 노름을 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선 아버지의 유일한 낙이 술과 노름뿐이었죠. 동네 아저씨들하고 내기 노름을 하다 보면 돈을 잃는 날도 있고 따는 날도 있는데 그날 집에 들어오는 걸음걸이만 봐도 전 아버지가 돈을 땄는지 잃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져서 오자마자 발에 치이는 대로 차버리면 그날은 돈을 잃은 거고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 해가 뜰 때나 들어오면 돈을 좀 딴 겁니다. 물론 딴 돈을 술값으로 다 쓰고 들어와서 돈은 하나도 없었지만 그래도 성질을 부리는 것보단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오는 게 전 마음이 편했어요. 그런 저를 동네 분들이 안쓰러워했죠. 반찬도 해다주고 용돈도 주곤 하셨어요. 그 중에도 제일 많이 챙겨준 분이 바로 아버지 구멍가게 옆집에 있는 미용실 하던 이모였어요. 제게 손재주가 있다면서 미용 기술도 가르쳐 주셨죠. 이 이모 아니었으면 혼자 나와서 월세집도 못 구했을 거예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절 데려다가 1년이나 기술 가르쳐주며 월급도 주셨거든요. 덕분에 전 아버지 구멍가게에서 분가해 혼자 살게 됐습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일할 거라고 했을 때도 아버지께서 반대하셨거든요. 그때 이모가 도와줘서 그 지긋지긋한 구멍가게를 나올 수 있었어요. 다 큰 계집애가 어디 혼자 올라가서 살아.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서 얌전히 있다가 좋은 남자 생기면 시집이나 가. 시집은 무슨 시집이야. 아이 순영이는 손재주가 좋아서 어디 가나 성공한다니까. 아버지가 돼서 괜히 딸내미 학길 막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둬요. 다 큰 딸내미 언제까지 끼고 있으려고 그래. 제 말은 안 통해도 이모 말은 통했습니다. 아버진 연신 궁시렁거리면서도 결국엔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서울에 올라온 전 여기저기 미용실을 돌아다니며 살았고요. 그러다 남편도 만났고요. 사실 서울에 올라와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제가 살아온 얘기를 하자면 제가 결혼을 하는 것도 용해요. 툭 하면 아버지께서 노름하다 여기저기 빚을 지어서 제가 갚아준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타이밍도 기가 막힌 게 돈이 모일만 하면 사고를 쳐서 전 적금을 들기만 했지 제때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제 형편에 결혼식을 올리는 것도 다행인데 집은 당연히 그림의 떡이었죠. 더군다나 결혼한다고 친정 아버지께서 도와줄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살던 월세 보증금은 결혼 준비하고 나면 남는 것도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 시댁에 들어가는 것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사는 게 아무리 싫어도 꼭 참아야 했죠. 저희 시집살인 그렇게 시작됐어요. 시어머니께서 살던 집은 다행히 50평 가까이 되는 아파트로 중간 거실을 중심으로 공간이 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현관만 하나지 공간은 철저하게 나누어져 있어서 생각보다 불편한 점이 많진 않았어요. 저와 남편이 아침에 나가면 미용실 마감하고 밤에나 들어오니까 시어머니와 특별히 마주칠 일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쉬는 날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6일 내내 일하고 하루 쉬다 보니 쉴 때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선 제가 늦잠 자는 꼴을 못 보셨어요. 아침부터 저희 부부가 쓰는 방 앞에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연신 인기척을 내셨고요. 남편이야 세상 모르고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만 며느리인 전 눈치가 보이지 않을 수 없었어요. 결국은 쉬는 날도 평소처럼 오전 7시를 넘기자마자 일어나야 했고요. 제가 일어나 방에 나오면서 어머니는 제 남편이 깰까봐 조심조심 방문을 닫고 저에게 빨리 가서 아침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음식에 진심인 분이셨거든요. 특히나 아들이 먹을 음식이라면 더 열심히 준비하셨고요. 새벽 시장에서 사온 유기농 채소들과 고기도 항상 마시장에 들러 좋은 부위로만 골라오시고요. 신선한 재료로 간 만든 반찬과 찌개도 대단한데 거기다가 꼭 끼니마다 갓 지은 밥을 준비하시죠. 저도 처음엔 시어머니의 정성이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서 좋은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 잘 차려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게 보통 정성 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피곤하다 보면 몸이 따라주질 않았어요.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뭐라는 건가 짜증이 나기도 하고요. 한 번은 제가 밥상을 차리다가 살짝 졸은 적이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께서 제 어깨를 툭 치셨습니다. 어머, 남편 밥상 차리는데 너는 참이 오니? 너 그거 다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사랑하는 남편한테 그냥 이렇게 맛있는 밥상 차려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설레는 일인데 넌 그런 중요한 순간에 졸고 그러니? 시어머니는 조선시대의 현모양처의 표본이었어요. 신사임당이 울고 갈 정도였죠. 물론 저도 남편을 사랑하게 하지만 잠까지 줄여가며 밥상을 차리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런 제 마음을 전혀 모르는 시어머니께선 자꾸만 저에게 많은 일을 강요했습니다. 출퇴근하면서 매번 밥상 차리고 살림하는 것도 버거운데 전 매일 시어머니에게 잔소리까지 들어야 했어요. 전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 빨래도 모아서 하게 되고 설거지나 냉장고 정리도 그때그때 빠릿하게 못했고요. 그런 절 시어머니는 항상 못마땅해 했어요. 어쩜 너는 20살 때부터 혼자 살았다는 애가 이렇게 살림을 못하니? 혼자 살았을 때 얼마나 대충대충하고 돼지우리처럼 살았을지 안 봐도 뻔하다. 우리 아들은 평생 나랑만 살아서 깨끗한 집에만 익숙해. 너처럼 살림하다간 우리 아들 병 걸리겠다. 신경 좀 써. 저도 처음엔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을 듣고만 있었어요. 시어머니 입장에선 제가 하는 일이 마땅치 않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잔소리 듣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같이 똑같은 소리를 반복해서 들으니까 저도 질리더라고요. 어머니, 저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 저만 사는 집도 아니고 어머니 아들도 똑같이 먹고 쓰는 집인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어머님 아들한테도 똑같이 시키세요. 뭐야? 너 지금 설마 내 아들한테 집안일 시키라는 거니? 네가 버젓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청소니 빨래니 하는 허드렛 일을 왜 해? 우리 아들은 자기 머리도 한번 말려본 적 없는 애야. 아무리 귀한 아들이어도 그렇지 요즘 세상에 둘 다 똑같이 나가 일하는데 저만 왜 매일 남편보다 1시간이나 일찍 일어나서 밥상 차리고 설거지까지 해야 출근할 수 있는지 모르겠었어요. 거기다가 퇴근하고 들어와서도 청소에 빨래에 시어머니 시중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이건 결혼이 아니었어요. 꼭 직업이 하나 더 생긴 꼴이었죠. 어머니, 도대체 언제적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수철 씨도 이제 조금 있으면 40이에요. 그런 사람이 자기 밥그릇 하나 안 치우고 머리도 하나 못 말린다는 게 자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부모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뭘 모르나 본데 본디 부모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애들은 원래 다들 그래. 어이구,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니까. 어미도 없이 큰 네가 뭘 알겠니? 시어머니는 이중인격이에요. 상견례 날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저에게 너무 안쓰럽다고 앞으로 본인이 친정엄마처럼 잘해주겠다고 하시더니만 결혼하고 난 이후부턴 툭하면 제가 엄마 없이 자란 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았죠. 가정교육 어쩌고 운운하면서요. 제가 말로는 상대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신혼 초엔 시어머니가 문제지 남편이 문제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시어머니의 행동이 과하다는 걸 남편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다 착각이었습니다. 같이 일할 때나 연애할 땐 몰랐는데 남편은 빵점짜리 남편이더라고요. 일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안 그래도 시어머니랑 사느라 눈치 볼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남편마저 도와주질 않았어요. 사실 시어머니께서 제가 남편 미용실에 나가 일하는 걸 마땅치 않아 하셨거든요. 특히나 퇴근하고 집에 와서 식사하다가 미용실 얘기가 나와서 저와 남편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 어김없이 시어머니는 끼어들었습니다. 가장하는 일에 여자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남들 보면 뭐라고 하겠니? 명색이 네 남편이 대표인데 그냥 아내 말에 쩔쩔매는 거 보면 직원들도 대표를 만만하게 보지 않겠어? 사실 지금이야 미용실 규모가 커져서 미용사도 많고 데스크 직원도 있어서 제가 하는 일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처음부터 남편과 제가 함께 시작한 가게이다 보니 저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고객들도 많다 보니까 일을 소홀히 할 수 없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당신 돈을 투자해 만들어준 당신 아들 가게니까 저에게 신경 쓰지 말란 소리를 대놓고 하셨어요.
미용실이야 우리 이 대표가 어련히 알아서 잘하는데 뭘 그렇게 일일이 간섭을 해? 넌 괜한 일에 나서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애 가질 생각부터 해. 시어머니는 제가 일은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면서 아이를 키우길 바라셨지만 전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일이 좋은 것도 있었지만 시어머니와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건 저에게 곤욕이었거든요. 그래도 미용실에 출근하는 날은 시어머니에게 잔소리는 덜 먹으니까요. 시어머니께선 호시탐탐 절 일을 못하게 만들 구실만 찾고 계십니다. 제가 속이 좀 안 좋다고 하거나 얼굴색만 나빠져도 바로 임신한 건 아니냐고 테스트기를 건네세요. 가끔 그런 시어머니가 이해가 안 돼요. 절 그렇게 예뻐하시는 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절 집에 가둬두려고 하시나 싶어서요. 전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을 모른 채 외면하고 매일 가게 바쁘다는 핑계로 일을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해서 힘들지 않은 건 아니에요. 10시 마감하고 집에 오면 11시가 다 되는데 그때 와서도 전 쉬지를 못해요. 남편은 양말, 바지, 티셔츠 등등을 아무데나 허물벗듯이 바닥에 던져놓습니다. 여보, 빨래 바구니가 버젓이 있는데 왜 이렇게 아무데나 던져놔? 나도 같이 일하고 들어와서 피곤한데 내가 당신 뒤치다꺼리까지 해야겠어? 당신이야말로 이까진 일이 뭐라고. 일하다 들어와서 힘든 나한테 굳이 잔소리까지 해야겠어? 당신 일하느라 힘들다고 나한테 화풀이하는 거야 뭐야? 남편은 제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내가 당신 어떤 면에 반했는지 알아? 옛날에 미용실에서 같이 일할 때 깔끔하게 정돈해 놓은 거 보고 꼼꼼하고 깔끔하다 싶어서 반한 거야. 거기다가 그땐 내가 말 안 해도 커피 타주고 밥 차려주고 알아서 다 해주더니만 결혼하고 나선 왜 자꾸 일일이 잔소리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땐 당신이 상사였고 지금은 우리 부부잖아. 부부끼린 당연히 서로 도우면서 챙겨야지. 내가 다 알아서 해주면 그게 식모랑 뭐가 달라?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노크도 안 하고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어머, 뭐가 이렇게 시끄러운가 해서 와봤더니 새아기 너 늦게까지 고생하고 들어온 남편을 왜 그렇게 들들 볶아? 우리 아들 스트레스 받게. 시어머니께서 밖에서 저와 남편이 하는 얘기를 다 듣고 계셨나 보더라고요. 시댁살이를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같이 살다 보면 정말 듣는 기가 많다 보니 말 한마디 실수했다가 아주 이상하고 개념 없는 애 되는 거 한순간이었죠. 그날이 그랬어요. 일하느라 하루 종일 고생한 남편 박박 바가지 긁는 이상한 애가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나 시어머니가 가장 예민하게 구시는 집안일을 가지고 남편에게 잔소리를 했으니 더 제가 거슬리셨던 거죠. 양말이든 바지든 네가 가져다가 바구니에 넣으면 되지. 우리 아들처럼 큰일하는 애한테 빨래니 청소니 이런 걸 가지고 왈가왈부 한다는 게 말이 되니? 어머니, 이건 저랑 남편 간의 일이에요. 어머니가 끼어드실 일이 아니라고요. 평소엔 시어머니께서 어차피 제 말 잘 알아듣지 못하시니 대충 넘어갔지만 그날은 저도 너무 피곤하고 짜증이 나서 좋게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양말이든 바지든 빨래바구니에 넣어놓고 정리하는 게 절대 제 일은 아니라는 걸 똑똑히 알려주고 싶었어요. 얼씨구, 한 집에 같이 살면서 내가 내 아들 일에 끼어들지 못하면 도대체 누가 내 아들 일에 신경 쓴다는 거니? 그리고 너 그까짓 네 일 좀 한다고 내 아들 앞에서 유세 떨고 싶은가 본데 절대 그런 꿈은 꿈도 꾸지 말아라. 너 없다고 우리 아들 사업 망하지 않어. 어머님이야말로 미용실 좀 차려주셨다고 제 앞에서 유세하시는 건 아니고요. 저도 모르게 속에 있던 마음이 튀어나왔습니다. 당신 그만 안 해? 어디 우리 어머니한테 꼬박꼬박 말댔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이 사람이랑 잘 얘기할 테니까 그만 들어가 쉬세요. 아이고 아들, 넌 세상에 널린 게 반이 여잔데 조금 더 유심히 찾아보지. 어디 저런 애를 며느리라고. 아이고, 내가 답답해서 제명에 못 산다 못 살아. 시어머니는 답답하다며 본인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방을 나갔어요. 그날 밤 남편과 전 결혼하고 처음으로 대판 싸웠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일을 시켰다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거실로 나가버렸어요. 전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았고요.
오히려 방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는 남편에게 가서 엄마나 꼭 껴안고 자라고 했죠. 너무 짜증나서요. 한 집에 셋이 함께 사는데 저는 꼭 혼자 사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혼자 살 때보다 훨씬 더 외로웠죠. 그래서 더 일을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당장 아이라도 생기면 좀 나을 것 같은데 그것 또한 마음처럼 잘 되지 않으니 제 마음을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좋은 일이 하나 생겼어요. 몇 달 전부터 남편이 분점을 하나 더 내고 싶어 했거든요. 제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용실이 워낙 잘 되다 보니 예약제로 손님을 다 받을 수가 없었죠. 다른 동네에서 일부러 청담까지 오는 손님들도 많았고요. 분점을 내기만 하면 바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새로 분점을 내는 건 저나 남편 모두 찬성이었지만 다른 데서 의견 차이가 좀 있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분점을 맡으라고 했지만 제 생각은 좀 달랐죠. 저도 남편과 함께 미용실을 운영한 지 꽤 되긴 했지만 전 미용사예요. 손님을 상대하고 머리를 만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다년간의 영업 노하우를 가진 사업가죠. 새로 오픈하는 가게에 남편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끝까지 우겼어요. 저와 청담점의 오래된 에이스 실장들을 다 데리고 분점으로 가라고 했죠. 청담점에는 지금 스텝으로 있는 직원들을 다 실장으로 승진시키겠다고요. 그래야 직원들 사기도 올라서 분위기가 좋답니다. 전 이 사람이 웬일인가 싶었죠. 원래 돈 되는 일 아니고서야 직원들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지금 같이 일하는 실장들도 제가 몇 개월을 졸라야 실장으로 승진시켜주곤 했는데 희한했습니다. 남편도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주변 사람들을 챙기나 싶더라고요. 정담점이야 이미 자리 잡았지만 성수점은 이제 시작하는 자리인데 고급 인력들이 가서 기반 싹 다져줘야지. 청담점도 새로운 느낌 필요하고. 당신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이렇게 되면 청담점 기존의 오래된 단골들이 싫어하지 않겠어? 그러다 단골 다 빠져나가면 어쩌려고 그래? 정담에서 성수 얼마나 걸린다고. 단골들은 다들 당신이랑 실장들 따라가게 되어 있어. 당신도 내 영업 능력 믿지? 나만 믿어봐. 그리고 당신도 언제까지 남의 머리만 만질 거야. 영업도 해야지. 남편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새로 낸 분점 명의를 제 명의로 해주겠다네요. 남편과 살면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지금까지 사업은 물론이고 차를 한 대 사도 항상 자기 명의로만 하던 사람이 웬일인가 싶었죠. 그렇게 해서 남편과 전 새로 분점을 냈습니다. 그래도 사업은 생각보다 잘 됐죠. 남편 말대로 성수점은 금세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생각보다 분점이 바빠져서 본점에 제가 신경을 잘 못 썼는데 본점 직원들에게 자꾸만 전화가 왔어요. 제가 분점으로 오면서 오래 일한 스텝 중 한 명을 남편이 실장으로 승진시켰는데 그 친구가 영 일을 못하나 봐요. 직원들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실력도 별로고 인성도 부족하다고요. 전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 그날 저녁 퇴근하고 남편에게 슬쩍 얘기를 했죠. 새로 실장 됐다는 유정 씨 말이야. 난 잘 몰랐는데 사람이 좀 성격에 문제 있다고 하더라. 스케줄 자기 마음대로 뒤집는 건 예산일이고 얼마 전에 다른 실장 고객까지 뺏었나 봐. 저도 제가 눈으로 본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직원들에게 들은 말이니 남편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눈치가 빠삭한 사람이니 모르지 않을 것 같아서요. 아, 오 실장? 아유, 여자들 아무튼 잘 나가면 그렇게 셈을 낸다니까. 오 실장이 나이도 어리고 경력이 많지는 않은데 단골이 많아. 내가 설마 실력도 없는 직원을 승진시켰겠어? 내가 딱 보고 알았다니까. 꼭 당신 예전이랑 비슷해. 기술도 좋고. 남편이 원래 직원들 칭찬하는 사람이 아닌데 유독 좋게 봤나 봐요. 그럴 만한 실력이 있어서 그런 거니 저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직원의 손님을 뺏었다는 것도 그 직원이 실력이 좋아서 손님이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한 거래요. 그리고 출퇴근 스케줄 문제는 그 직원이 최근에 어머니가 좀 편찮으셔서 돌보느라 그런 거랍니다. 내가 언제 직원들 스케줄 바꿔주고 그러는 사람이야? 어린 친구가 혼자 일하랴 어머니 돌보랴 고생하는 것 같길래 내가 좀 도와줬어. 앞으로 우리 미용실에 당신처럼 중요한 직원이 될 텐데 그 정도는 배려해야지. 남편은 참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절대 도움이 안 될 사람한테 배려했을 리가 없었죠. 전 남편의 말을 믿었습니다.
새로 승진한 직원이 그만큼 실력 있는 사람이라 남편이 알아본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분점으로 오고 나서 좋은 게 남편과의 사이도 좋아졌습니다. 사실 그전엔 하루 종일 붙어 있다 보니 일도 가정에서도 부딪힐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일터가 분리되니 항상 서로를 걱정하고 챙기게 됐죠. 남편이 절대 저한테 밥은 먹었냐, 퇴근은 몇 시에 하냐 묻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분점에 와서 그렇게 수시로 전화랑 문자를 자주 해요. 집에 몇 시에 들어가는지, 본점에 오지는 않는지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꼭 신혼 같다고 놀릴 정도였죠. 남편과 사이가 좋아지니 자연스레 저도 남편을 챙기게 됐어요. 본점보다 분점 마감 시간이 빠르기도 하고 집에서 가까워서 제가 먼저 퇴근을 했거든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전 밀린 집안일도 하고 저녁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루 종일 떨어져 있었으니 저녁이라도 남편과 오붓하게 먹으려고요. 그런데 마음을 곱게 쓰려고 해도 절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시어머니요. 저더러 항상 집안일 밀리지 말라고 남편 밥상 좀 차리라고 잔소리를 하실 때는 언제고 막상 제가 알아서 하니 그게 또 마음에 안 드시나 봅니다. 제가 저녁상을 미리 차려놓고 남편을 기다리면서 화장실에서 손빨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을 시어머니께서 빤히 바라보시더라고요. 이래서 돈이 무서운 거다. 그전에 내가 그렇게 남편 속옷이랑 양말은 꼭 손으로 빨라고 했을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더니만 우리 아들이 분점 내주자마자 그냥 태도가 그렇게 달라지는 거냐? 아이고, 너도 이제 보니 곰이 아니라 여우였구나. 할 일 없으면 그냥 누워서 잠이나 자든지 아니면 텔레비전이나 볼 노릇이지 시어머니는 괜히 제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때야 제가 너무 바빠서 여유가 없어서 그랬죠. 분점은 본점보다 규모도 작고 퇴근 시간도 빨라서 제가 여유가 좀 생겨서 그래요. 여유가 생겼다는 애가 밥상은 저게 뭐냐? 내가 해둔 반찬만 고스란히 올려놨네. 이왕 차리는 거 뜨끈한 국물이라도 좀 끓여라. 퇴근하고 들어온 애가 그냥 국도 없으면 밥이 너먹하겠니? 집에 일찍 들어와서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역시나 놓치지 않고 잔소리와 구박을 늘어놓으셨죠. 그이 저번에 건강검진 받을 때 보니까 혈압 올랐다고 국이나 찌개 웬만하면 먹지 말라고 했어요. 어머님도 그이 생각해서 간 적당히 하세요. 어머님 반찬도 좀 짜요. 저도 며느리 생활이 몇 년인데 이제 웬만한 건 다 받아쳤습니다. 뭐야? 아이 기껏 매일 손으로 직접 해다 먹였더니 내 반찬이 짜? 아이씨고 너는 그렇게 건강해서 시집 온 지가 몇 년인데 아직 손주 하나 못 낳니? 아이고 어디서 저런 걸 데리고 와서는 며느리라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결국은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항상 저와 남편 사이에 아이가 없는 걸로 마무리가 되곤 했어요. 이제 하도 들어서 제 귀에 딱지가 생길 지경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른 아침이었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나가시는 것 같길래 전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잠시 후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께서 절 부르셨습니다. 좀 나와보라고요. 전 시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놀라서 거실로 나갔죠. 그런데 웬 젊은 여자가 고개를 푹 숙인 채 거실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언뜻 여자를 다시 보니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 청담점의 유정 씨 아니에요? 아, 맞다. 실장으로 승진했다고 했으니까 이제 오 실장이네요. 오 실장이 우리 집엔 무슨 일이에요? 그랬습니다. 남편이 있는 청담점 직원이었어요. 저도 오다 가다 몇 번 보기도 했고 최근에 소문이 좀 있어서 기억을 하죠. 같이 일하는 다른 직원이 오 실장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남자 손님들에게 꼬리를 쳐서 다른 실장의 손님을 뺏어가기도 하고 외제차를 타거나 직업이 좋은 남자 손님에게 따로 연락하기도 한다고요. 거기다가 저희 남편에게 잘 보여서 승진도 다른 직원보다 빨리 했다고 말이 좀 있었죠. 워낙 말이 많은 동네다 보니 저야 그러려니 했는데 갑자기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오니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아는 채는 제가 있는데 오 실장은 저희 시어머니에게 용건이 있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사모님 말씀대로 저 청담점 직원 오유정이에요.
대표님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전 순간 알 수 없는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분하게 고개를 들며 얘기를 꺼내는데 눈동자가 쉴 새 없이 흔들리는 게 어딘가 불안해 보였죠. 시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집까지 찾아온 거냐고 빨리 말하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오 실장이 슬그머니 허리를 펴며 배를 내밀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경악스러웠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이 아이 이 대표님 아이예요. 어머님 제발 저 좀 받아주세요. 저 받아주시면 이 집에서 어머님이랑 이 대표님 왕처럼 모시면서 살게요. 순간 전 제 두 귀를 의심했어요. 임신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오 실장, 아니 상간녀 년의 배를 슬그머니 내려다 봤어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정말이냐? 그쪽이 내 아이를 임신했다는 게? 네, 맞아요. 여기 아이 초음파 사진이요. 어머님께서 혹시나 제 말 못 믿으실까봐 아드님이랑 데이트할 때 찍은 사진도 가져왔어요. 상간녀녀는 아무래도 마음이 급했나 봐요. 자기 손으로 불륜 증거 사진을 다 들고 와선 시어머니에게 보여주더라고요. 오 실장, 너 제정신이야? 바람 피운 게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그런 몸을 하고 여기까지 찾아와. 그것도 혼자서. 너 임신한 거 그거 그 인간한테도 말했니? 임신한 사실 알자마자 이쪽부터 온 거예요. 저도 더는 못 기다리겠어서요. 오빠, 사모님이 불쌍해서 도저히 이혼 못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대신 말해주려고 왔어요. 사모님, 제발 이혼 좀 해주세요. 우리 정말 사랑해요. 전 오빠랑만 살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애까지 생겼는데 사모님이 물러나는 게 맞잖아요? 저 어린 년 입에서 오빠 소리가 나오는데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다 막히더군요. 더 기가 막힌 건 제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한답니다. 정말이지 웃음이 절로 나오더군요. 최근에 남편이 좀 이상하긴 했어요. 옛날에도 워낙 밖으로 돌고 저에게 자상하진 않았지만 바람을 피운다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몇 개월 사이에 남편이 저녁만 되면 핸드폰을 붙들고 살았어요. 전화만 오면 흠칫 놀라서 나가서 받고는 했고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누구냐고 물으면 남편을 항상 제가 모르는 친구라고 둘러댔고요. 요즘 들어 돈 빌려달라는 친구 놈들이 많다고 투덜거리면서요. 전 남편의 말을 감쪽같이 믿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남편이 저에게 유독 잘했거든요. 저에겐 물론이고 얼마 전 친정 아버지께서 알코올 의존증이 심해서 요양원을 알아봤었는데 그때 남편이 병원을 알아봐 준 건 물론이고 병원비를 다 내줬고요. 그랬으니 저로선 남편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제가 대답을 하지 않고 멍하니 서 있자 곧바로 상간녀년이 다시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대표님, 저한테 진심이에요. 벌써 만난 지도 1년 넘었다고요. 거기다가 저 실장으로 승진시켜주려고 사모님이랑 다른 실장들 다 분점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뿐인 줄 알아요? 우리 어머니 아프다고 하니까 매일 죽사 들고 병원에 병문안까지 갔어요. 전 순간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벌써 둘이 만난 지 1년이 넘었고 남편이 저에게 분점을 넘긴 것도 다 저 상간녀년 때문이라네요. 그때였어요. 상간녀년은 곧바로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팔에 매달려 애걸복걸 사정을 했어요. 본인을 며느리로 받아달라고요. 더 어이없는 건 시어머니의 태도였죠. 당신의 팔에 매달려 있는 상간녀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위아래로 꼼꼼히 훑어보고 계셨죠. 진짜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랑 우리 아들을 왕처럼 대할 수도 있고. 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버젓이 여기 있는데 전현을 며느리로 들이기라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멀쩡한 정신 상태가 아닌 거야 진작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절 버리고 상간녀 년을 며느리로 들일 생각인 것 같았죠.
이왕 이렇게 된 거 나한텐 차라리 잘 됐잖니? 어차피 너 내 마음에도 안 들고 애도 못 낳는데 이 집에 더 있을 이유가 어딨어. 젊고 예쁜 애가 내 아들 새끼 가졌다는데 지금이라도 너 이혼시키고 후다닥 재혼시키는 게 나한테는 이득이지. 순간 시어머니 입에서 이득이란 말이 나오는데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더 떨어질 정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오만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전 시어머니와 더는 말을 섞을 것도 없이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집으로 오라고 했죠. 집에 당신 여친 와 있으니까 지금 당장 집으로 튀어와. 안 그럼 지금 바로 내 변호사 부를 거니까. 으이그 저거 지 남편한테 말하는 꼬라지 좀 봐 저거. 마누라가 저러는데 어떤 남자가 좋다고 하겠니? 나 같아도 바람 피우지.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 전 순간 꼭지가 돌아버렸어요. 아들이 바람을 피워서 상간녀한테 애까지 임신시켰다는 소리를 듣고도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양심이 없어도 그렇지 제가 이 집 며느리로 살아온 세월이라는 게 있는데 저렇게 모질게 구는 꼴을 보니 저도 참을 필요가 없겠더군요. 이 인간이 오면 자기 입으로 말하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그냥 내가 얘기해야지. 좋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지금부터 제가 아니라 저기 있는 전현을 며느리로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순간부터 전 어머니 며느리 아닙니다. 뭐래?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어디서 건방진 소리를 하고 있어? 제가 그렇게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없어서 애를 안 낳는 게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도 시어머니는 자기 마음대로 제가 애를 못 갖는 것처럼 구박을 했어요. 저런 막무가내의 행동이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개념 없는 아줌마의 정신을 번쩍 깨워주기로 했어요. 아줌마, 정신 차리세요. 전현 뱃속에 있는 애 아줌마 손자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줌마 아들이 무정자증이거든. 씨 없는 수박이라고요. 순간 집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시어머니께서 말도 안 된다며 제게 달려들었어요. 제게 거짓말하지 말라며 멱살을 잡았습니다. 애를 못 낳는 건 넌데 왜 자기 아들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요. 전 기가 막혀서 힘없이 제 멱살을 잡은 시어머니를 밀쳤어요. 그리고 똑똑히 한 번 더 말해줬죠. 야, 상간녀, 네가 말해. 네 뱃속 새끼 이 집 핏줄 아니잖아. 네가 뭘 모르나 본데 이 집 대단하신 아드님께서 무정자증이야. 내가 병원에서 직접 들었다니까? 그때였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남편이 우당탕탕 신발을 벗어던지며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곤 거실에 버젓이 서 있는 상간녀를 보고 놀라 황급히 제 앞에 무릎을 꿇었죠.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가관이었습니다. 여보, 아니야. 당신도 오 실장 알잖아. 나 당신 두고 절대 바람피고 그럴 사람 아니야. 남편은 뒤늦게 나타나 뒷북을 시원하게 쳤어요. 절대 바람이 아니라고 우기면 끝날 일이라고 멍청하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 무릎을 꿇고 앉은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들, 너 똑똑히 말해봐. 너 정말 무정자증이야? 전현 말이 사실이냐고.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여보, 설마 당신이 말했어? 그거 우리 평생 비밀로 하기로 했잖아. 그랬습니다. 저와 남편이 결혼한 지 한참이 됐는데도 아이가 생기질 않으니 시어머니께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애가 생기질 않는 것 같다면서 그렇게 구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남편과 난임센터 다니며 이런저런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게 됐죠. 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남편에게 문제가 있답니다. 남편이 선천적 무정자증이라네요. 남편은 진단을 받고도 인정하지 않아서 몇 번이나 다시 검사를 받았죠. 하지만 검사 결과는 같았습니다. 만약 임신을 원한다면 시험관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가능성도 희박해서 저와 남편은 아이를 포기하기로 한 거예요. 사실 당시에 저도 남편의 무정자증 진단을 듣고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이 알고도 절 속인 게 아니라 뒤늦게 결혼 이후 알게 된 사실이니 저도 남편을 원망할 수가 없었거든요.
저도 무조건 아이를 낳겠다고 계획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예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더군다나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원하셨으니까요. 남편은 무정자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난 뒤 자신감이 현저히 떨어졌고요. 절 대하는 것도 전과 달라졌죠. 그래서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은 저만 알고 있기로 했습니다. 아들이라면 끔찍하신 시어머니께서 알게 되시면 아마 저보다 더 힘들어하실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시어머니께는 그냥 아이를 안 낳기로 했다고 말씀드린 건데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제가 아이를 못 가져서 못 낳는 거로 몰아가더군요. 전 안 그래도 속상한데 시어머니까지 그러시니 그냥 애써 모르는 척 외면하고 살았던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괜찮아지겠지 기대하면서요. 남편이 저에게 미안해하는 것도 싫어서 애써 티내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런 저를 배신하고 바람을 피우다니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그럼 정말 천연 뱃속에 있는 애가 네 애가 아니라는 거야? 아이? 아이라니, 오 실장, 너 임신했어? 어떻게? 남편은 임신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바람을 피우는 동안 둘이 얼마나 서로 애틋하고 좋았겠어요. 그런데 오 실장년이 지금까지 한 게 다 연기고 본인을 기만한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니 배신감이 어마어마했겠죠. 지금의 저처럼요. 아이고 이걸 어쩌니? 그러게 저 어린애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줄 알았어? 유정이 쟤 잘생긴 손님들 번호만 따고 다니는 애야. 너무 뻔하잖아? 당신 돈이 욕심났던 거지. 난 여기서 빠져줄 테니까 둘이, 아니 세 분이 알아서 정리 잘하세요. 여보, 자기야, 왜 이래? 나 쟤랑 아무 사이도 아니라니까. 저런 천박한 애랑 내가 왜, 미쳤어? 야, 너 어디 가서 사귈 쳐? 당장 안 꺼져? 남편은 쓰레기 중에 쓰레기였습니다. 상간녀 오 실장이 본인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내쳐버렸어요. 그러게,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 어디서 저런 근본도 모르는 애가 기어들어왔어. 아가, 우리 오늘은 나가서 외식할까? 응? 이 시어미가 쏠게. 와, 1시간 사이에 도대체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모르겠네요. 믿었던 직원의 사기, 남편의 불륜, 시어머니의 배신, 잠깐 사이에 인간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저도 시어머니가 싫었죠. 남편의 마마보이 기질도 싫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한 사람이고 가족이니 제가 잘하고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서로의 허물도 받아주고 이해하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었어요. 전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죠. 여기서 벗어나야겠다. 이 인간들과 다시 상종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전 그대로 방에 들어가 짐부터 쌌어요. 짐을 들고 거실로 다시 나왔을 때 상간녀 년이 울며 불며 남편에게 매달려 있더라고요. 남편은 마치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쓰기라도 한 것처럼 상간녀를 매몰차게 밀었고요. 시어머니는 마치 쓰레기를 치워주듯 그런 상간녀를 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상간녀는 자기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버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이젠 웃음도 나오질 않더라고요. 전 뒤도 안 돌아보고 거실을 가로질렀죠. 조만간 이혼 서류 보낼게. 다음에 법정에서 봐. 여보, 왜 이래? 나 당신이랑 못 헤어져. 남편은 끝까지 구질구질했어요. 집을 나가려는 제 앞을 가로막으며 못 나가게 했고요. 전 인상이 절로 구겨졌습니다. 이 정도로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인간이랑 지금까지 산 건가 사무치게 후회가 됐죠. 전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의 얼굴에 가래침을 모아 콱 뱉어버렸어요. 그때 상간녀를 해결하고 들어온 시어머니가 달려와 난리를 쳤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귀한 남편 얼굴에 침 뱉는다고요. 귀하기는 얼어 죽을. 쓰레기에 침 좀 뱉었다고 뭐 더 더러워지겠어요? 어차피 이미 구린 데가 진동하는데? 전 그대로 거지 같은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캐리어를 끌고 내려가는데 그 어떤 날보다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나올 걸 그랬죠. 그날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사실 전 그전과 다르지 않게 살고 있어요.
물론 시댁에서 나와 작은 원룸을 구해 살고 있습니다. 원룸이라도 혼자 사니 마음이 편해서 전보다 훨씬 더 행복해요. 일도 전보다 더 잘 되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집을 나온 이후로 고민이 많아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남편과의 이혼 소송은 거의 다 끝나가요. 문제는 재산 분할 문제입니다. 새로 낸 성수점이야 제 명의로 되어 있으니 당연히 제 거예요. 그런데 전 청담점도 갖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살면서 행복했던 일이라곤 하나도 없는데 위자료라도 받아야겠어서요. 남편은 성수점 가져갔으면 된 거 아니냐고 어떻게든 청담점은 뺏기지 않으려고 해요. 저희 쪽 변호사는 이미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 사유를 만들었다는 증거를 제출한 상태지만 아직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말이 청담점까지 받긴 쉽지 않을 거래요. 다른 큰 귀책 사유가 있지 않으면요. 그래서 전 고민 중입니다. 아직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변호사는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고 주장하자고 했죠. 증거는 찾으려고 하면 차고 넘친다고요. 그렇게 되면 청담점을 뺏어오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전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사실 병원에 남편과 함께 갔을 때 의사가 무정자증이라는 얘기를 하며 남편에게 물었죠. 남들보다 2차 성징이 늦었을 수도 있고 신체적인 특징이 좀 달라서 알았을 수도 있다고요. 그때 남편이 의사에게 화를 내며 본인은 전혀 몰랐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야 남편이 안쓰러워서 그냥 넘어갔지만 전 지금도 고민이 돼요. 남편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 혹시나 그 전에 알고도 나에게 속인 건 아닐까 의심이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제가 제 욕심을 챙기겠다고 남편의 상처를 만천하에 공개하는 꼴이 되는 거니까 마음이 편치만은 않아요. 어차피 둘이 살기 싫어서 하는 진흙탕 싸움이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남편의 모든 치부까지 다 공개하고 뺏을 수 있는 건 다 뺏어 보는 게 제 속이 시원해지는 길일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뒤에 최종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인생 선배님들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판단하셔서 의견을 좀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하나하나 세심하게 읽어보고 저도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저의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언제나 평온하시길 바랄게요.